제 재판 사진입니다. 재판은 1990년 3월 31일 날 시작됩니다. 터무니없는 막 얘기를 늘어놔. 막 무슨 뭐 아까 보여드렸죠. 쥐인간 막 살인을 하라고 압박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네즈민 인간. 네즈민 인간이 나를 계속 살인하라고 저한테 계속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그러면서 네즈민 인간이라고 하면서 쥐인간 이러면서 자신이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했던 잔혹 행위를 부정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재판서에서 지가 그린 네즈미 그 인간을 만화 캐릭터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이거예요. 이게 네즈미 인간이에요. 이게 쥐 인간이에요. 얘가 시킨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얘가 막 그런 말을 해. 근데 아까 말했잖아. 네즈미 인간과 키노, 그러니까 쥐 인간이 나무의 어둠 속, 나무의 그늘 속에서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정신병자 연기를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얘가 이제 미친 새끼구나. 얘가 미쳤구나.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1990년 얘가 정신 감정을 받는 동안 1990년대 쭉 감금돼요. 그래서 그는 계속 진술이랑 상담을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1988년 8월 24일 날 도쿄 지방 검찰청 총부부 진단, 그러니까 거기 실험실에 정신감정을 받아. 정신겸자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그가 정신분열증이라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냥 단지 인격장애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단행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정신분열증,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질 만큼의 그렇게 심하게 미치는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정신병력이다 라고 하는 거야.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그 말이에요. 블링블링 아리가또. 그래서 공판 직후 1990년 12월 5일부터 정신과 의사 한 명이랑 임상심리학자에 의해서 다시 정신감정이 실시돼요. 동경대 출신의 정신과 의사들이 얘가 분명 다중인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하나가 아니고 얘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거야. 그렇게 다중인격 혹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 근데 두 번째 정신감정에서 얘가 막 진술하기를 막 뭐라고 하냐면 동물을 죽였다. 동물을 학대했다. 막 이렇게 말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할아버지의 유골을 먹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뼈를 먹은 거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뼈를. 여러분 일본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속에 묻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집에다가 일단 유골을 모셔놓거든요. 일본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모셔놔서 여러분들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 오면 향 이렇게 켜놓고 종 땡치고 이때끼마스 나가기 전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장면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이렇게 집에 모셔놓거나 그 상패,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패를 이렇게 집에 모셔놓거든요. 근데 그런 유골을 먹었다.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다 진술을 해.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애매한 거야. 뭐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연기하는 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이 막 제시되기 시작한 거야. 1992년 3월 31일 날 정신감정서가 제출되는데 인격장애로 판정돼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화장한 유골,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유골, 화장한 그 유골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변호인이 이제 검찰 측이라든지 변호인이 이게 묘비 같은데 이렇게 이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 혹은 얘 그냥 망상이다 라고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증언을 한 거지. 근데 변호인들이 말하기를 그게 망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망상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이분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제 이 피고인은 이 피고인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변호인들은 얘를 막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다 얘는 막 이러면서. 그게 변호야. 왜냐면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어쨌든 1992년 12월 18일부터 변호인 측의 요구에 의하여 또다시 3명의 정신감정을 또 시작해. 그 1994년 12월에 감정서가 제출됐는데 2차 감정서에서 정신분열증이 판정돼요. 그리고 다른 2명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판정을 받아. 근데 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해리성 정체 장애면 다중인격 이거를 받게 되면은 얘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애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도 얘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 더 낮아지거나 그냥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그렇게 되지. 뭐 사형을 당한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원에 쳐넣지 어떤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잖아. 근데 1997년 4월 14일 날 도쿄 지방재판소에서는요. 이 2차 정신감정을 무시하고 원래 1차 정신감정 그냥 인격장애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정신병이다 라고 한 그 1차 정신 판정으로 사형을 판결해요. 그래서 2차 정신감정 결과는 결국 채택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당일날 항소해요. 아 이거 이상합니다. 왜 정신감정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그런데 지방법원은 그 변호사들이 항소가 뭐냐면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판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합니다. 라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이 항소를 재판소에서 기각해요. 안 돼. 이 재판은 뭐 판결이 났어. 다시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 너가 항소한 걸 내가 기각할 거야. 안 돼. 라고 기각을 시켜. 근데 그때도 얘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 잘못 없어요. 나는 그냥 착한 일 한 거라니까요. 난 선행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1년 6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상고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埼玉と東京で起きた幼児 아까 내가 보여드렸나 벌써? (4분 10초부터) 보여주려는데 보시죠. 無罪だと思います. 무사이다 또 오모이마스가 뭐냐면 얘가 쓴 편지야. 이 스토무가 미야자키 스토무가 실제로 자필로 쓴 편지예요. 무사이다 또 오모이마스 이게 뭐냐면 난 무죄라고 생각해요. 란 뜻이에요. 데스노트 없나요? 무사이다 또 오모이마스 난 무죄라고 생각해. これは宮崎死刑囚が公判中に出した手紙. 얘가 저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보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무죄예요. 막 이러면서 법원에 계속 보내. 死刑囚は死刑制度についての持論を展開した。踏み板が外れて下に落下している最中は恐怖のどん底に陥れられるのである。 그러니까 공포에 뭐 나락에 떨어진다 뭐 이런. 刑執行時は恐怖と戦わねばならず反省のことなど考えなくなる.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공포랑 나는 그 공포랑 싸우느라 반성 같은 거
반사이のことなど考えなくなる. 그러니까 반성 같은 거를 할 수 없게 된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게 된대. 그렇게 편지를 쓴 거야. 제가 자필로. 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는 그 공포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자기는 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 막 이렇게 말해. 宮崎死刑囚と文通を続けてきた月刊誌作るの篠田編集長は、だからよく意味も分からずに処刑されちゃったっていうのが実態に近いと思います。刑の確定から2年4ヶ月での執行、そして鳩山法務大臣になってから13人となる。 慎重に 어쨌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편지를 막 써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내 공포와 싸우느라 반성 같은 거 생각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요, 2008년 정말 기나긴 재판이지. 1980년대에 얘가 범죄를 저지르고 1990년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결국 2008년 6월 17일 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있죠. 여러분 제가 기묘한 이야기 처음 시작했을 때 아키하바라 살인사건을 했었어. 아키하바라 살인사건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었거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되게 녹방 틀어드릴게요.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남자가 그 인턴같이 정규 직업이 아니라 자기는 정규 직원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잘린 거야. 그래서 그거에 악담을 품고 시즈오카라는 데에서 신칸센을 타고 꽤 먼,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해갖고 아키하바라까지 온 거야. 일부러 살인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오는 중에 계속 SNS에다가 저는 트럭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겁니다. 사람을 치고 나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경우엔 나이프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SNS에다 계속 올려. 난 다 죽이고 싶다. 내가 왜?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글을 올리는 아키하바라 사건이 있어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야. 그냥 막 죽였어. 얘가 칼로 찔러가지고. 나중에 녹방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묘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신속하게 이 재판이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살인을 빨리 내려버린 거지, 결정을. 그래서 왜 이렇게 사건이 신속하게 재판 판결이 이렇게 신속하게 납니까?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급속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에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제 기묘한 이야기 팬인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세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육 먹었던 사람 이렇게 여자 뜯어먹었던 그 남자 기억해? 근데 그 남자애도 자기가 이렇게 편지 쓰고 막 이러잖아. 잡지 내고 책 내고 이러잖아. 그래서 얘들을 또 주인공으로 한 책이 나와요. 일본은 책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살인자들 책을. 사가와 이세이. 얘에 대한 책이 나와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유메노나카 이마모 이런 뜻이야. 유메노나카 이마모 무슨 뜻이냐면은 꿈속 지금도. 그러니까 꿈속이래. 지금도 꿈속이야. 이런 뜻이에요. 유메노나카가 뭐냐면 꿈속, 이마모, 지금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게 나와. 이 책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수감 생활할 때 어떤 창이라는 어떤 출판사가 있었나봐. 그래서 그 편집부랑 얘가 계속 그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그 편집부랑. 얘가 계속 그 안에 갇혀있는 동안 그 창이라는 편집부란 사람이랑 계속 그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거지, 편지를. 그러면서 그 편지들을 토대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게 팔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굳이 제목을 오타쿠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오타쿠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는 게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오타쿠라는 이미지가 망가지게 된 거야. 부정적인 걸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유아 성폭행 살인 아니다 유아 성폭행 오타쿠 살인마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